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전환법과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좀 이번에는 조금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지금 개판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좋게 말하려고 해도 좋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좀 울컥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환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과거 2011년도에는 전기용품만 이 KC마크를 검사를 받아서 부착해야만 했지 생활용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KC마크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과 식재료까지도 다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전기용품이야 그 잘못 만들고 규격이 어긋나면은 뭐 화재가 날 수 있고 또 감전이 날 수 있어서 그런다 칩시다. 아니 근데 무슨 의류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까지 뭘 안전검사를 해? 아니 이해가 안 간다니까. 부착할 이유도 없고 또 그 KC 인증마크를 부착하기도 어려운 제품들을 부착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야 진짜 대단한 새끼들이다 진짜. 내가 진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거는 미친 거야 이거는. 그 결국 뭐겠어요? 그냥 일단 그 추후에 이야기할 거지만 결국은 대기업들만 장사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세업자들이 이걸 어떻게 일일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 물품을 취급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 전환법에 이제 적용시키는 이 KC 마크를요 모델별로 검사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색깔이 틀려도 또 검사해야 돼. 아니 님이랄 그러면은 시험 같은 옷을 산다 해도 몇 개를 인증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정신 나온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좋게 보려고 해도 진짜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그냥. 그리고 전국에 20개 인증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요, 그게 민간 인증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새끼들이 다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든 외부 인증 기관입니다. 그냥 세금을 걷어라 올려서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하면 할수록 진짜 와, 나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지금 나라를 갖고 개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뭐 니네들 무슨 씨발 테스트하는 그런 나라야 이 나라가? 아니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지금.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제품 자체를 이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완제품을 검사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만약에 한 벌 사죠. 그러면 그 옷을 갖다 줘야 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그 원하는 재료를 잘라서 얘네들이 물건을 파괴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돈 주고 산 비싼 옷을 막 지 마음대로 찢어갖고 검사해놓고 됐다. 어이가 없네. 그러면 제품별로 한 10종류 샀어. 그럼 옷 10개, 10벌을 갖다가 지들이 검사하느라고 다 파괴시켜버려. 대단하십니다 이 무식한 새끼들아. 아주 그냥 개 지랄 병신짓을 하세요 그냥. 도대체 이렇게 하는 저희가 뭐야? 이유는 하나겠죠. 세금 거둘기는 그렇고 눈치 보이고 하니까 별이 별걸 갖다 쳐대면서 돈을 그냥 야 차라리 과거 때가 낫다. 차라리 담배세를 올려라 이 미친 새끼들아. 그리고 검사를 하는데 내 옷 그 새끼들이 내 옷 검사하면서 내 옷 내가 돈 주고 산 옷 다 찢어발기면서 거기에다가 또 검사했으니까 돈 내놓으라 그래.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7만원에서 10만원 선이에요. 이거를 또 모델별로 다 받아야 돼. 10종류 받으면 한 100만원 나와버려. 대단하다 대단해. 와 진짜 이거 보면 볼수록 열받는 진짜 어이가 없는 새끼들. 그러니까 모델이 같아도 색상이 틀려도 모두 받아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요즘처럼 제품 하나를
그러니까 다품종으로 찍어서 소량 생산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공장이 흘러가니까 또 생산도 흘러가고 여러 가지 물건을 체험할 거고 사람들은 또 영세업자들은 그 다품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한 물건 갖다 놓은 것보다 여러 물건 갖다 놔야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물건을 선택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물건을 갖다 쓰겠어요? 어? 그러면 지금 이 규제에 영향을 받을 지금 뉴스에 찾아보니까 이 영업자들이 최소한 영업점들이 최소한 100만 명, 150만 명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수입업자 판매자까지 모두가 다 포함된 이게 지금 현재 규제 법안이거든요. 이거는 명백히 골목 상권들을 지금 잡아 족치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 예? 고효를 짜다 못해 이제는 진짜 고름까지 빼가네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그래 이거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동대문, 남대문, 그 다음에 우리 유통업체들, 구매대행, 그 다음에 병행대행업자, 특히 외국 물건 파는 수입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판매자가 직접 캐시마크를 붙여서 팔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규제를 내리고 있어요. 때려 죽일 놈의 새끼들이. 아니 그냥 대놓고 해 이 새끼들아. 대기업 정책 위주로 지금 개편하고 있다는 걸 그냥 대놓고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고. 결국 뭡니까? 인증기관, 지금까지 했던 인증기관의 매출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아니, 최소 100만 명이 넘는 사람한테 돈을 강제로 지금 뜯어내고 지금 고유를 짰는데,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야지. 매출이 줄어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명백히 쓰레기 같은 규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서민들 등을 후려치는, 그런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서민들의 등을 열심히 후려치는 이유를 이따가 추가로 좀 더 제가 연결시켜서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와, 진짜 이거 법안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래서 무사히 KC 인증마크를 달았다고 칩시다. 물건을 달았어. 물건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물건을 내 물건 아까운 물건 찢어 발겨갖고 검사해갖고 지 새끼들 물건 파괴시켜놓고 내가 검사비까지 주면서 했어. 그런데 그때는 문제 없었다 칩시다. 근데 차후에 생긴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유통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생긴 문제가 쉽게 말하자면 유통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확률이 높다고요. 왜냐 판매자는 그냥 물건만 파는 거니까. 근데 법이 어떻게 된다면은 유통사가 아니고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어쨌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쓰레기 같은 이런 개정안이 일단 통과됐고,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은 2019년도부터라고는 합니다. 원래 2018년도부터 실행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말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세업자들이 이걸 가지고 너무 반발하니까 또 1년 보류했어요. 근데 문제는 2019년도부터는 분명히 시행될 거라는 거죠. 이제 핑계를 댈 거예요. 뭐라고 핑계 대냐면 1년의 유예 시간을 줬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만드냐. 시간을 줘도 못 만든 건 니네 탓이다. 이렇게 지금 명분을 만들어서 돌린다고. 그래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개정안을 이제 지키지 않게 되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서민들이 이 법안을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뭐, 우리 이제 크게 장사하고 있는 골목, 이제 이영세업자들이, 그래, 나 차라리 범죄자 될란다.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강매당할 바에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막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발을 또 살짝 뺐다는 이야기죠. 이 전환법이 개정된 이유가 들어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제 개정안이 된 이유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이란데, 아니 가습기 살균제 그 해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징역 7년 받았어. 관련자들은. 사람을 1000명 가까이 넘게 죽여놓고도 7년밖에 징역 안 받았고, 그 다음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런 이유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기업 옥시입니다. 옥시. 이 짓거리 한 새끼들이 옥시라고. 100%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 회사가 외국인 새끼들이 와가지고
천 몇 명을 우리나라 사람 죽이고 그 관계자들 7년밖에 징역 안 살고 사람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새끼들이 다 저질러 놓고 문제된 거를 왜 인제 와가지고 영세업자들이 그 책임을 떠안게 받아야 됐는지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 이번 정부는요 진짜 대가리가 닭대가리. 어? 대가리를 옵션으로 달고 다닌다고.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시행정책 중에 제일 멍청하게 하고 있어. 정말 생각이 없다고. 대가리가 무슨 착한 코스프레 하면은 그게 뭐 다 착하고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계몽정신에 빠져있는 그런 이상한 정의 집단. 이거 완전 종교에 가까워.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어쨌든 만약에 서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도 잘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자칫 잘못 지키면 또 돈떼이지. 그죠? 왜? 법안을 어겼으니까. 분명히 3년 이하의 징역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징역까지는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는 무조건 매긴다는 이야기죠. 저런 의미는. 그리고 이제 이 시행정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힘들어지면 매출 감소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소득 감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단한 새끼들아. 내가 하나 저기 뉴스 찾다 보니까 내가 하나 저기 본 게 있어. 보니까 뭐냐면요, 풍선에 대한 KC 인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풍선이 그 K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해성이 아직까지도 현저히 남아있다. 그리고 전혀 이게 KP 인증 마크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해성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P 인증이 된 풍선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풍선 하나도 못 걸러내는 새끼들이 뭐라고? 뭐 전 모델을 다 뭐 모델 달아서 뭐 KP 인증 마크를 달아야 된다고? 풍선이나 제대로 잡아라 이 새끼들아. 풍선이나 애들 불고 있는 풍선 하나도 못 잡는 새끼들이 무슨 KP 인증을 해갖고 그 모델을 더 늘리고 그걸 통해 갖고 뭐 더 안전한 뭐 식품 안전한 뭐 제품들을 만들어. 풍선이나 제대로 잡은 새끼들아. 풍선 애들 부는 풍선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새끼들 진짜. 어쨌든 전환법에 대해서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최저임금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그러니까 지금 전환법과 최저임금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정부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최저임금 상승이었죠.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과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복잡하게 꼬여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18년도에 최저임금 상승이 7,530원으로 일단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무려 16.4%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급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가격상으로는 상당히 이게 많이 체감상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이게 이제 물가 대비에 비해서 너무 급속하게 올려버린 가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임금이 상승이 올라가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가에 대한 흐름들도 맞춰서 가는데, 이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의 상승은 별로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에 비해서 물가 상승은 엄청나게 체감을 느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리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최저임금의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지금 잘못 판단을 했던 건 뭐냐면, 최저임금 사항을 너무 급하게 우선순위로 올려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굳이 들자면은 미국의 시애틀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슷하게 이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이 최저임금을 올린 후에요, 오히려 근로시간이 9% 정도가 다운이 됐고, 그 다음에 비숙련 노동자들 월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이 시애틀의 고용률이 5,000명 정도가 감소되는 이러한 사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근로자들의 증가와 소득 격차의 감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뺏기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저 문정부가 하고 있는 저 정책은 미국에서도 이미 진행을 한번 했었던 정책이다. 뭐 이런 거죠.
임금 상승이 올라서 또 피해를 입는 거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또 이런 거부들이 아니에요. 또 영세업자들이 또 이 문제에 갖고 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그래갖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지시 내린 게 뭐 상가 임대료 인하와 프랜차이저의 갑질, 이 가맹점 갑질의 형태를 잡아서 시장을 규제하고 안정화시키겠다? 대단합니다. 와, 진짜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창조적이다. 아니, 생각을 좀 했으면 이런 결정 내리겠어요? 식당만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까요? 식당 같은 경우는 식재료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예요. 그 다음이 임대료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아무리 축소시켜서 줄여봐야 결론은 식재료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부동산의 비육자라도 안다면 이번 대통령이 아니 그래 좋습니다 취지 그래 상가 임대료 인하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갑질을 잡겠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인정해 주자고요. 근데 어떻게 인하할 건데 뭐 임대료 그냥 내리자 그럼 내려갑니까?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또 오케이 그래 우리 서로 잘 사는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만들어서 어깨동무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지금 불균형적인 침체가 오고 있는데 임대료 인하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박수 쳐줄게.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멍청한 정책을 왜 자꾸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탁상공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의 이론에 빠지면 빠질수록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딱 이런 거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실과 이론은 전혀 다르다. 물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런 흐름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 계속 문제점은 뭐냐? 바로 탁상공론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꿈이다. 망상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거 고의로 이러는 거다. 고의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고의적으로 계속 저런 식으로 해서 이 서민과 그 다음에 이 상류층과 하류층의 격차를 계속 만드는 일을 억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 두 가지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막 시작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이 문제를 너무 쉽고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판단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직접 봐야 된다니까. 그 자영업자들 현재 경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올해 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뿐만은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 자영업자들은 꾸준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늘 괴로워했고 그래서 늘어난 게 뭡니까? 가계부채 아니에요.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가 현재는 14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부채 중 절반이 현재 누가 쓰고 있느냐? 자영업자들이 그 무게를 지금 짊어지고 있다니까요. 현재 이 부채의 절반을. 이 부채만 해도 아주 그냥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최저임금 상승했다 전화법 개정까지 돌덩이를 2개나 더 짊어지게 해버리면은 뭐 나가 죽으라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짓거리를 왜 하냐고 도대체. 이거 뭔 무슨 개논리야 이거. 개똥 논리도 아니고 이거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지 난 진짜 보면 벌써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경제에 기획자만 알고요. 부동산의 비읍자만 알아도 이런 짓은 안 해. 도대체 그 정부에 앉아있다라는 엘리트 집단들은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배워먹은 사람 맞아? 우리나라 현재 그 자영업자의 고용 비율이요. 일본은 15% 정도고 미국은 8%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무려 35%나 돼요. 35%.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한국은 미니잡이 많다고. 그러니까 가게가 많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특히 젊은 학생들 이제 대학 다니고 아니면 막 취업해야 될 애들 이런 20대 노동력은 대부분 이런 미니잡을 통해서 유일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파악도 못하고 저기 똥을 싸질러 놨으니 저기 제정신으로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냐고 저게.
진짜 한숨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네 진짜 씨. 뭔 이야기겠습니까?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영세업자 사장님들 특히 저기 우리 저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편의점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이제 발품을 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사장들도 힘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얘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적자 축소되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막막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무인화로 가는 거야, 무인화로 이제. 물론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점점 무인화 되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더 빨리 도입되고 있다고 지금 이러한 지금 법들 때문에. 근데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게 진짜 우연인지 난 솔직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대기업이 뭘 우리를 먹여 살리긴 먹여 살려줘. 예? 저런 거 왜 도입한대 그러면 도대체.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 늘리고 고용 촉진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논리로 따지자면. 근데 왜 무인화로 만들어? 이마트, 롯데리아, 홈플러스 왜 다 저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저놈들한테 이용당할 거냐고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젊은 애들 피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용노동 갈수록 일자리 줄이고 그 다음에 무인화 시키면요 결국은 이제 단순 직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죽어요 저거. 젊은 애들 중에 정말 4차 산업의 미래를 정말 바라보고 그 미래에 잘 적응하면서 사는 애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이 또 4차 산업이 잘 맞아요? 아니라니까? 애들 다 죽이는 짓거리 그만하자고요 저거. 그러니까 자각을 해야 된다고. 자각을.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대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임금 상승을 시켜줬다고 해서 고용을 촉진시키냐? 지금 현재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마트, 신세계, 삼성, SK 다 이런 새끼들은 다 시간을 현재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시간만 지금 단축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새끼들이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휴식 시간을 없애고 그 시간에 일하기 위해서 일의 강도만 힘들어지고 노동력만 존나게 착취하고 있고 근데 월급은 안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고 아니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월급이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제자리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모든 건 다 올라가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 이 정신 나간 정부가 똥 싸놓고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와갖고 뭐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안착에 올인한다. 대단들하다 이 병맛 같은 새끼들아. 대단해. 와 다시 한번 박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개념 상실. 와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을 때, 이 새끼들아, 내가 말해줄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을 때, 서민들은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 이 정신 나간 새끼들아. 제발, 가서 국밥 시원하게 먹고 와가지고, 한번 정신 좀 차려라.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면,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정부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에 높으신 분들이 자꾸 독일 같은 선진국들을 들먹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인데 우리나라도 저 독일과 같은 시스템을 왜 넣지 못하는 게 있느냐. 저렇게 넣으면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조업과 그 다음에 뭐 가게의 경쟁력을 더욱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자꾸 정신질환이 있는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독일과 같은 대기업과 임금이나 복지 차이가 없습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힘을 빌려서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팝니까? 우리나라는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컨택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1차 협력, 2차 협력, 3차 협력 밴드들이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유일하게 이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1차 밴더 역시도요 이미 대기업이 다 꿀꺽해서 거의 같은 기업이에요. 서로가 같은 계열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가족이야. 그리고 2차 3차 밴드를 통해서 열심히 고효를 짜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 제조업의 지금 현재 흐름의 형태고요.
독일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는 일이 명백히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가 상당히 동등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대기업의 이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기업을 만든다 그러면 대기업 자체에서 그것을 그냥 쳐내요.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마음대로 뺏어올 수도 없고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편법으로 가져올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러한 체질을 갖고 있냐고 한국의 지금 이 제조업이. 그러니까 개소리 그만해. 거기 독일 이야기하고 선진국 이야기 하지 마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야. 그런 나라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다스가 현대 자동차의 1차 밴드 아닙니까? 근데 다온을 고의적으로 단가를 후려쳐서 자금 압박을 주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명박의 아들 이희영이가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 다온 같은 회사를 인수하게 만들었어요. 남의 피눈물로 우회상송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요, 지금. 겉으로만 졸라 뭐 있어 보이고 막 갖다 붙이면 뭐 그게 아무거나 다 되는 줄 알아? 당장 편의점만 가봐. 알바생이 있는지 사장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작년에 최저시급 이상 받았던 그 힘든 노동력자들이 지금 그 이상의 최저임금 급여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결로 가는 그런 편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부터나 확인해보라고, 이 정신나간 새끼들아.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만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자, 여기 뉴스에서도 지금 대놓고 나오는 게 샌드위치, 쌀국수, 끝모를 몰래 가격 인상 릴레이 만연. 근데 왜 몰래일까요? 왜?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격을 감시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소비자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고 있어요. 안 올릴 수가 없죠. 지금 들어오는 제품의 재료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건 뭐 손해보면서 장사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정부의 감시 때문에 저러한 행위를 해서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현재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 절대 잡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야, 내가 하나 더 말해줄게. 니네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물가 안정과 복지 기반 시설의 이 문제를 먼저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바로 물가 안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미친 정부는 거꾸로 했다고. 최저임금을 먼저 올려놓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수습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한번 해봐, 되나?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봐!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똥을 지금 이번 정부는요, 그냥, 그 똥을 가지고 지금 뿌려버리고 있다고. 대단하다, 똥을 뿌려. 싸면 냄새만 피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갖고 뿌려버리니까 피할 수가 없어. 와, 대단하다. 와.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빈부격차가 더욱 크게 만들어져 버리게 된 부작용이 생길 거고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아주 개박살내고 영세업자들의 내수시장에 대한 고용 안정조차 완전히 개씹창을 내가지고 이거 지나가던 개똥이한테 지금 처먹으라고 던져주고 있다. 진짜 완전 이거야. 딱 이겁니다 진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전환법과 임금 상승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법 개정안은 아니다. 교묘하게 돌려서 오히려 우리의 고열을 짜고 있는 그런 현상만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일지 아니면 무언가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컨셉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제 생각을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제가 일단 금융과 기업, 부동산, 그 다음에 정부의 관계를 아주 보기 쉽도록 일단 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표를 보면서 지금부터 제 생각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사다리를 한번 볼까요? 내수시장이 지금 현재 위축이 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시장이 위축되면 될수록 인력 고용은 더욱 쉬워집니다.
당연하겠죠. 왜? 사람들이 일자리를 더 찾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서민들의 일자리 경쟁력이 더욱 심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임금, 고품질의 노동력을 기업은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또한 서민들은요, 금융에서 미리 땡겨놓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 가계부채의 압박이 결국은 보험 해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은행에서 계속 돈 내놔라 하니까 결국은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겠습니까? 보험을 해지해야죠. 그리고 가계부채 갚기가 힘들어진 서민들은 이 금융에서 한번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 보험사의 대출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업은요, 장기적인 보험의 부채를 이 보험의 이 카드 돌림방을 없애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대기업을 통해서 또 외국 자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금융에서 한번 빚을 지고요, 기업에서 빚을 지는 빚의 이중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간과해야 하신 게 뭐냐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내수시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내수시장으로 큰 나라가 아니에요. 수출 중심 무역국가. 이게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특수성을 이용해서요, 이 내수 효과의 활성화를 죽이고 그걸 통해서 대기업 위주의 노동력이 창출되기 시작하면요, 대기업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을 더 쉽게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환법 규제나 임금 상승의 이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영세업자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면 거기를 누가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기업이 운영하겠죠. 지금 대형 마트나 편의점처럼. 물론 최근에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골목 상권 대기업 진출 특별법 도입해 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대기업이 손 안 대고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처럼 만들어버리면 왜 못해? 에? 그거 어떻게 막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대기업 진출하는 건 직접 삼성이나 뭐 현대, SK, 뭐 LG 이런 마크를 직접 부착해서 뭐 붙이고 장사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우회도로 돌아서 편법으로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다.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정부의 저런 법들이, 규제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왜? 어차피 떠난 빈자리 누군가 반드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서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뭐 채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죠. 한마디로 똑같은 경쟁력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자유시장에서 지금 완전 불균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한국 내수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건 너무 민감한 생각이십니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야기라고 보셔야 돼요. 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올라갈 수 없도록 사다리를 미리 끊어놓고요,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주고 먹고 살 만큼만 살 수 있는 상황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가려고 하는 사다리를 원천 봉쇄해버리겠다. 지금 이런 흐름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개 빠지듯이 일한 그런 돈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을 통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금융이 있습니다. 금융 어땠습니까? 바젤3 시행정책으로 인해서 개인 대출 규제가 갑자기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이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수출입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업이라든지 물류에 대한 그런 투자를 지금 60조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고, 금융권에 대한 이제 이런 부동산 부채를 인질로 삼아서 이 빚으로 서민들을 압박하고요, 이 부채를 통해서 반자발적 노동력을 착취할 겁니다, 금융은. 그리고 왜? 계속 빚 내놓으라고 할 거니까, 대부업자 새끼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돈들은요, 대기업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보험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우리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빠져나간 돈들이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똑같아요. 그렇게 빚을 저당 잡힌 서민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긴 쥐거리만한 돈을 결국 또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을 통해서 또 가져갑니다. 걔들 외국인 투자자 비율 보셨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걔네들을 통해서.
자, 현재 금융 결론은 열심히 일해서 외국인들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빚에 허덕이고 배고파서 배 쫄쫄 굶고 있을 때 저놈들은 그 빚을 협박으로 통해서 우리한테 고열, 기름, 수건에 물까지 짜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금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날 길은 없다. 올라갈 사다리는 없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역시 초이노믹스에 의해서 LTI, DTV의 규제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민들에게 이 부동산의 과잉 거품을 만들게 했고 그 부채를 양산시켰습니다. 결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 책임을 다 서민들한테 던진 거고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투기했던 부동산은 단계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거품이 생겼으니 결국은 거품이 터지겠죠. 그리고 그 거품에 터지는 증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프리미엄이 더욱더 민감하게 부각이 돼버렸고, 현재 부동산은 가진 자들의 부동산만 더욱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던 서민들은요, 그 빚을 현재 갚을 방법도 돈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떠나는 빚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부동산을 많이 쥐고 있을수록요,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쥐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단기적인 욕심에 움직이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젊은 세대들까지 가난을 물려받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부채와 빚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젊은 세대들이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빚을 또 하나 벌인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을 놓고 봤을 때도 젊은 세대들 역시 영원히 노동력의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연출되어 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국의 경제 위기는 올 겁니다. 근데 그 경제 위기가 예전 IMF랑 다르게 우리 같은 서민들의 위기라는 이야기지 대기업과 금융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과거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 체질이 특이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과 금융의 부채였지만 지금은 정부와 가계 부채다. 즉 우리나라의 내수의 특수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빚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국지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보면은 서민들은 쫄쫄 굶어갖고 막 배 굶어서 막 쓰러지기, 아사되기 일부 직전인데 자기들은 막, 한 달이 멀다 하고 자꾸 축제 열고, 고기 뜯고, 뭐 주지웅님의 생활을 했다. 딱 이런 꼴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림을. 지금 이런 현상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서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고, 그 다음에 과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개천에서 지렁이가 나왔는데 이젠 지렁이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개천은 썩어갈 거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흐름을 아셔야 되고, 이제 서민들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이나 희망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점점 더 없어져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이제 무조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딴지 못할 겁니다. 점점 더. 지금 흘러가는 거 잘 보십시오. 재벌 자본의 프랜차이즈와 사학재벌 집안에 있는 백종원 같은 이런 돈 많은 거부 사람들이 자꾸 지금 이 내수시장에 이런 빈틈을 노리고 끼어들어오게 된다고요. 그럼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 될 겁니다. 이제 기회는 없어요. 점점.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까지 빚을 떠넘겨버린 저런 추태. 왜 코인 판매를 이제 와서 규제를 하냐고. 지켜보고 있다가 빚더미로 쳐 만들어 놓고 젊은 애들 군대에 있는 애들까지 다 비트코인 투자하게 만들고, 학생들까지 주식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학생들까지 시켜.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규제를 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래놓고 나중에 젊은 애들이 반발하니까 또 그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또 슬쩍 발 빼고. 이게 지금 정부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의자 뺏기 놀이라고. 한 놈이 다 먹는 판이야. 지금 한국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 놈이 다 먹는 판으로 가고 있다고. 한 놈이.
이런 거를 자유시장 논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뭐 서민들이 경쟁에서 밀린 것뿐이다. 뭐 좋은 물건을 만들고 좋은 생산을 하게 되면 그 경쟁력으로 인해서 대기업과 싸울 수 있다. 규제가 이 모양인데 뭔 규제가? 그러면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말든가. 진짜 자유시장이면 왜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해? 진짜 사회주의야? 정부에서 규제할 게 있고 규제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꾸 규제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정부는 건들고 있다고. 이러한 현재 흐름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도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한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냐? 나는 현재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다른 기업들과 이런 일자리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했어요. 전혀 아무것도. 그래서 젊은 애들도 빚더미 앉아버렸고 이제 끝났어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모두 다 노예가 될 준비 과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왜 이렇게 욕심하고 빚이 뻔히 나중에 자신한테 화살에서 날라올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놈의 욕심 때문에 달라든 결과가 이거야. 이제 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대처 못한 사람들은 이제 벌 받아야 된다고. 이제 저들의 올라가지 못한 사다리를 평생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 삶 속에서 살아야 돼. 이제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빛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요, 그 빛은 절대 밝은 빛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저들의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만 꼭 붙들어 매고 평생을 저놈들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여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현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진짜 이러한 현상이, 내 솔직히 말할게요. 이러한 현상이 진짜 글로벌적인 경제 현상의 우연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계속 우기실 거예요, 지금? 현 정부 계속 우길 거냐고. 난 진짜 이번 정부한테 이렇게 묻고 싶다니까요, 진짜. 지금 우연을 가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에 충실하게, 지금 누군가가 원하는 계획에 충실하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연치고는 너무 개같은 상황들이, 너무 조각들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솔직히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연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다른 글로벌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가서 봤어요? 흘러가고 있는 거 직접 본 적 있어요? IMF 때 당했던 그런 위기가 우연이었습니까?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패소와 공매도 했던 게 우연이라고 보세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러한 이제 제 개인적 감정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요, 지금 이 교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식에 의해서 길들여져 버렸어요. 위에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런가 보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고. 쉽게. 그리고 지식을 너무 쉽게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지식은 자신의 뼈와 살이 될 수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고, 더 많은 생각과 추론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따로 한번 잘 찾아서 이 방송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즘 계속 한파가 지금 지속되네요. 추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e.